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하는 11월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느 해보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신화도 있고 논쟁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분열된 미국의 인디언 부족과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필그림의 관계가 말해주는 그 관계, 오늘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푸드뱅크 음식 지원을 받는 미국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식료품값 인상 이후 푸드뱅크에 대한 기부는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멕시코 신임 대통령은 관세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과 펜타닐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멕시코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말했고 하루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말에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과 주정부 리더들이 단합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 위기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미셸 스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도전자인 데릭 트렌 후보에게 패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X에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새로운 전의를 위한 일단의 마침표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어제 트럼프 당선인과 정치적인 미팅을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인물로 분류해서 페이스북에서 퇴출시키고 3년 만에 두 사람은 화해를 모색합니다. 우크라이나 특별대사에 지명된 키스 켈러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양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100년 넘어 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추수감사절에 방송을 녹음하는 걸 싫어해서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쪽에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당일날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로 오늘 맨 앞부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추수감사절에 험난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즈에서 서로 다르면서 또 비슷하기도 한 추수감사절 스토리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약간 혼합을 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경찰국을 방문을 한 건가요? 뭐 그런 그 방문 등등이 있지만 경찰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의 스토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것도 또 사실이고 거기에 또 뭐 신화도 있고 더한 실제 속살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속살 같은 스토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2024년 지금과 연결이 되는가 좀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정치 뉴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북미 인디언인 와함파노아그족 그리고 메이플라워 순례자 사이의 신화적인 축제로 딱 얘기가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지역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이 해서 이 스토리가 나온 그 지역을 간 지가
15년,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주 심플하게 있었고 뭔가 표지판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엔 그걸 잘 느끼지 못했어요. 뭐 메이플라워 호에 뭐 미국 사람들이 타고 와서 그때도 제가 뉴스를 했을 때였는데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당시에 그 장면이 4월이었는데 너무 추웠거든요. 추웠던 그쪽 동부 쪽 그쪽에 그것을 지금 오늘 생각이 나는데 가족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때보다 분열됐기 때문에 그 원주민과 부족과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 피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결국은 뭐 싸움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고 그 신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도왔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살아남았다. 물론 너도 좋고 나도 좋았는지 너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메시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서로 함께 잘 모르고 새로 이 땅에 온 사람에게 뭐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여기서 그 추운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아남았다 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부터 어떤 그 논쟁적이다 신화가 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그쪽에 이제 딱 그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니까 얼마나 통통배였겠어요. 굶주린 그 순례자들이 친절한 완파노아그족 그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이민자예요. 말하자면 필그림이 뭐 종교적인 뭐를 피해서 하지만 이민자인 겁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자죠. 얼마나 기후가 혹독합니까? 제가 4월 달에 갔는데도 추워서 혼났다니까요. 그 뉴 잉글랜드의 혹독한 기후에서 낚시하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심고 거두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수확한 것으로 그때는 사실은 터키가 아니었다고 해요. 어떤 조류 고기는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족장을 말하자면 그 인디언 부족장을 초대를 한 겁니다. 마사소이트라는 부족장과 암파노그와 이 그 부족원들을 파티에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땡스기빙이죠. 기도를 하고 뭔가를 먹고 그게 이제 1621년 그 플리머스에서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인 겁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원주민과의 뭐 파트너십 위드 원주민 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원래 그 잔치가 한 사흘 동안 이어졌답니다. 사흘 동안 이어졌는데 그때 그 완파노그아족이 초대를 받아서 갔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총을 쏘면 어떡하는가? 그 걱정 때문에 그냥 하라니까 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강한 사람들이 총으로 위협을 하면 어떡하는가? 그게 무서워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땅 자체도 그들의 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1621년부터 50년이 지나서 1700년이 되기 전이죠. 식민지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13개 그 식민지가 쫙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식민지의 주민, 영국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과 완파노아그족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좀 이제 또 다른 그 부족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우니까 그 아래로 들어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바로 전쟁을 한 뭐 이 부족이요. 완파노그아족은 뭐 용맹하게 싸우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 거의 그 뭐라고 하나요? 모든 부족들이 다 숨지고 말았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부족장 그리고 그 부족장의 아들이 특히 부족장의 아들을 살해를 시켜서 영국 사람들은 필립 왕이라고 킹 필립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마사소이트라는 부족장의 아들이 메타코메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필립 왕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 이런 거 본보기로 자주 보이죠. 이 필립 왕이라는 부족장의 아들의 머리를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게 이 완파노그아족처럼 필그림에 대항을 한 게 아니라 노예가 돼서 지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탁 그 플리머스 입구에 창에다가 쫙 걸어서 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파노그아족이 거의 전멸당했고 이 스토리는
초등학교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원주민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공휴일이 된 경위부터 굉장히 논란도 많고 하는데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1777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또 13개의 그 식민지가 다 이제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어. 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된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잡지사의 편집자인 세라 조세파 헤일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이 이제 이제 남북 전쟁 이런 데에 막 다가가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도 분열이 있었겠어요. 아, 국가가 뭔가 통합이라는 게 단결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전체적인 그 국가적인 명절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라 조세파 헤일리라는 여성은 노예 폐지론자였답니다.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합쳐야지 된다는 게 필요하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때 대통령이 편지를 받고 그게 이제 1863년이었대요. 편지를 받고 닷새 만에 에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할러데이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이게 잘 편안하게 지내야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터키를 어떻게 구워야지 되는가 뭐 남으면은 뭐 호일에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법 이런 것만 이제 평생 그런 남은 그 요리법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숨졌는데 이분이 그 노예 폐지론자이기는 했지만 미국을 떠나서 그 아프리칸 흑인들이 자유롭게 어떤 그 아프리카로 갈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지금 뭐 이 같은 그 할러데이를 백인과 흑인이 함께 즐긴다던가 이런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요. 굉장히 오랜 동안 이런 전국적인 할러데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 생길 때 배제가 됐었던 그런 인종이랍니다. 민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1960년대 50년대 이때까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막 그 레스토랑에서도 주최하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같은 것 하는데 그때는요. 흑인 또 라틴계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도 그런 식당에서 그런 공공 모임을 추수감사절 모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딱 못 박았답니다. 국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얼마 전에 숨진 2021년도에 숨진 아주 그 보수에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러쉬 림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원주민들이 그 순례자들을 도와서 그 미국이 이만큼 되게 된 처음에 뭐를 세웠다는 이거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치처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은 참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원주민 거기에 뭐를 퍼뜨리고 무슨 뭐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균을 퍼뜨리고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보수 쪽에서는 아니 원주민이 이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잘나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지 못나서 패한 거지 그 무슨 도움을 줬다고 이러한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원주민에서 무슨 내무장관도 나오고 이렇게 역사가 변환이 되면서 우리가 컬럼버스 데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종별로 조금 다르게 원주민들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고 그 땅을 빼앗겨가면서 그렇게 몰살당한 적도 있었어. 부족장의 아들이 그야말로 뭐 참수되고 목이 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1970년도부터는 어떤 지역에서는 또 어떤 그룹들은 국가 애도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식탁은 전쟁터가 된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스로 오는 겁니다. 뭐 어드바이즈하는 그 칼럼니스트라든가 팟캐스터라든가 철학자들이
추수감사절에 이 같은 무슨 이 기원이나 추수감사절 기원이나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에 관한 것이나 어떻게 이제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심지어 정치적인 대화를 피하는가, 이것까지도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의 논쟁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전통이라고. 펌킨 파이보다 덜하지 않다. 처음에 먹었던 게 펌킨 파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에브라함 링컨이 했을 때는 11월의 마지막 주였답니다. 그런데 1939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11월의 마지막 주에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이게 더 많이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마지막 목요일 하면 5번째도 될 수 있고 하잖아요. 그것을 4번째 목요일로 딱 박는다. 이런 것을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논쟁이 됐는지 모른답니다. 소매업자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완전히 이를 갈았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표현을 하는데 아니 신성한 날인데 그걸 옮기다니 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1939년도에 시작된 그것이 1941년도에 확정이 돼서 루즈벨트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1년부터 매년 11월의 4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됐는데 해서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요. 그 당시 1939년도에 8월 16일 수요일자의 신문 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쫙 해놨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논쟁이 지금 중동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에 이스라엘 존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것도 오늘 뉴욕타임스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1947년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유엔이 영국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땅을 관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팔레스타인과 또 그 유대인을 위한 국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야지 된다. 이런 그 두 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두 개의 주권 국가를 한다. 이런 것이 막 유엔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아랍과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는 반대를 했고요. 왜 이스라엘에 왜 이걸 줘야지 돼?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인데 그리고 유럽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입장.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오랜 동안 그런 홀로코스트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아주 뭐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해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갈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엔의 그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휴회를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해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맹렬하게 로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하이티, 필리핀, 라이베리아, 프랑스 이런 데를 막 설득을 시켜서 토요일에 이게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통과가 됐다 하는 얘기. 오늘날 무슨 뭐 이스라엘의 역사 비슷하게. 그래서 어떤 때 그 역사적인 결정은 때때로 전혀 상관없는 것, 관련이 없는 요인에 달려 있다. 이런 내용도 그 당시에 이제 그 1970년대에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썼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지위를 확 다른 나라들을 설득시켜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성평등에 관한 것도 이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1973년도에 전국 여성기구라는 곳에서 일을 했던 버몬트주에 사는 40세의 조이스 슬레이튼 미첼이라는 이분이 많은 여성들에게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에 하는 일을 분담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본인도 딸에게 아빠가 뭐 터키를 어떻게 하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절대로 그걸 안 해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명절에 성평등에 관한 논란이 있고 5번째는 이제 베트남이 등장을 합니다. 1965년도 뉴욕에 한 청소년 그룹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서로 그 토론을 하면서 할러데이를 보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그 징병카드 이거를 불태웠고 상징적으로 불태운 거죠. 그랬더니 또 여기서 어떤 뭐 금발의 소녀가 전쟁이 나쁘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징병 그 징집 카드를 불태우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소녀는 반박을 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느니 국가를 위해서 말이야 징병 통지서를 받으면 나가야지.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서 땅에 묻히는 편이 낫겠어. 그리고 이 그 징집 카드를 그 태운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둬야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토론이 됐었고 그 뒤부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건 음식이죠.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이 그래도 건강에 좋은지 사람들이 할러데이 때 뭐 6파운드 정도는 특히 추수감사절에 찐다고 하는데 또 와인은 어떻게 음식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지 또 이 터키가 굽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시간을 줄이면서도 잘 구울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까지도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마샤 스튜어트를 포함해서 쭉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풋볼 경기예요. 풋볼 경기 이거는 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하고 달라스 카우보이잖아요. 매년 경기라죠. 상대 팀들은 바뀌지만 뭐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하겠네요. 디트로이트가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이긴 전통인데 NFL이 관중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 전략이 통해서 그냥 전통으로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1950년대 그때까지는 막 흑인들이 뭐 이런 경기에 나갈 수도 없는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백인들만의 축제였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풋볼 경기 같은 것도. 그러나 지금은 풋볼 선수는 흑인들이 많이 하고 흑인 선수를 제외하고 또 구단주들은 또 백인들이 많으니까 뭐 부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바뀌는 것은 그 메이시스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 있죠. 이게 요즘에는 오스카 시상식이나 뉴 이어스 이브 방송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답니다. MBC에서 하던데 저는 조금만 보기는 봤거든요. 아무튼 이리하여 올해는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얼굴 붉힐 것까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내일도 하겠네요.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카우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그동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좀 아쉬웠다 싶은 펜타닐 문제 있죠. 그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관세, 멕시코와 그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 행정명령 뭐 첫날 발효를 하겠다 한 트럼프 당선인의 이 말에 대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 멕시코 대통령과 이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도 무조건 미국에 밀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화해하면서 좀 같이 가자 하는 모두인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 여자고 또 최초의 유대계 그 대통령이고 하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그 대화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대화였다. 원더풀한 그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단히 베리자를 붙였습니다. 생산적인 대화였다. 불법 이민을 중단시키고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왔을 땐 그런 뉴스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과 멕시코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동의했다 하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얘기부터 하자면 또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미국인들의 마약 소비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도 논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날 멕시코 대통령이 이 펜타닐 같은 것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얘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한 뒤에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도 그 X예요. 그 외무장관과 같이 막 활짝 웃는 그 사진과 함께 이민 정책을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했고 멕시코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캐러번 있잖아요. 이게 매년 누군가가 주최를 해서 남쪽에서부터 쫙 대규모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 것. 그런데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며칠 전까지도 그 캐러번 때문에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온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멕시코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경에 도착하지 못하는 게 우리 멕시코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펜타닐 소비를 미국에서 막기 위한 그런 캠페인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 같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었던 뭐 캐러번을 막는다던가 이런 포괄적인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캐러번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멕시코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은요. 보통 이제 그 하루 전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 이민 문제, 펜타닐 문제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제 각각 뭐 25%와 뭐 10%씩의 관세를 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멕시코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우리 보복 관세 물린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는 무기를 생산하지도 않는데 우리 막 사람들 막 싸우고 다치고 그리고 범죄 일어나고 하는 그 무기 사용되는 게 뭐 70%인가 80%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무기야. 우리는 그리고 무슨 인조 마약 이런 것에 우리 국민들은 익숙하지도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멕시코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관세를 물려봤자 80년 동안이나 멕시코에서 뭐 공장에서 짓고 있었던 무슨 포드를 비롯한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 회사들도 힘들걸. 그 관세라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에 다 인플레이션 높이고 일자리를 줄이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멕시코 내부에서도 심지어는 아직 시간이 뭐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 살살하고 좀 말도 들어주고 하면서 하지. 근데 이제 아마 멕시코 대통령은 계속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지나치다 싶은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은 상대방이 더 강하게 누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어. 사실은 멕시코가 수출품의 정말 많은 부분을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소도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1.7%나 그 가치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당해. 왜 무슨 이민 문제, 펜타닐 문제, 이민도 우리가 웬만큼 하고 있고 뭐 펜타닐은 사실은 그게 미국의 문제 아니야? 미국의 수요 문제를 미국에서부터 잡아야지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관세를 물려하면서 강하게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응은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 원더풀한 대화를 했다. 이게 제가 조금 놀란 거고요. 사실은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도 앞으로 임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6월 달이었었으니까요. 멕시코가. 그러면 본인은 6개월 뒤인 1월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국경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드시고 과일을 드실 때도 멕시코에서 온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채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고 국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멕시코에서 얼마나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한 것은 맞지만 멕시코가 미국에 비해서 경제적인 규모나 모든 것이 약해도 약한 곳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딱 그 강한 곳에 대항을 할 그럴 만한 것이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것에 조금 성공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것을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서 용인을 한 그런 그 대화가 온 것 같고요. 심지어는 멕시코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그런 이유로 이민과 펜타닐에 대한 이유로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재발의 총속이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뭐 당선인은 테슬라 빼고 전기 자동차는 다 나쁘다고 해서 그 전형적인 이런 자동차들이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만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들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관세가 25% 5만 달러 자동차의 관세가 그럼 12,500달러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재발의 총속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캐나다의 총리요 주스틴 트루도 총리도 전화를 해서 한 10분 통화하고 아무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의 새 민주당의 리더 뉴 뭐 데모크라틱 파티의 리더가 안 된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강하게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 그 여론이 캐나다에서 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이 뭉쳤답니다. 이건 이제 가디언의 보도인데요. 캐나다가 연방이 있고 또 주가 있잖아요. 연방과 주 10군데의 총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지사라고 할까요? 총리라고 할까요? 뭐 이름이야 다 다르게 부르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함께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관세를 부과시킬 때 미국에 무엇을 관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요. 원유가 중요하죠. 캐나다에서 원유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도 캐나다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또 미국 것을 어느 정도 아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상품에 대한 예전에 누구였었죠? 하원인지 상원인지에서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나다산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딱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관세를 붙여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합니다. 근데 대응은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나 아니면 멕시코나 캐나다 지도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은 서로 강하게 이쪽에선 미국에선 쏘고 저쪽에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어 하고 대응은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멕시코 대통령 신임 대통령 장난 아니에요 보니까. 이 멕시코, 캐나다 또 미국과의 무역협정 USMCA요. 그 USMCA가 예전에 그 북미 자유협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것을 바꾼 거잖아요. 협정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바꾸니까 이 USMCA도 202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수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이제 미리 트럼프 당선인은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캐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국경에서 뭐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거 많지도 않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하고 캐나다하고 똑같이 25%를 하느냐고 관세를 그리고 이 멕시코는 펜타닐 문제도 있는데 해서 일부 캐나다의 어떤 정치인들은 우리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멕시코만 빼버려야지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멕시코의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쉐인바움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원래요. 이 협정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하려다가 캐나다를 나중에 껴준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이제 세련된 공방이 오고 가면서 재밌는 거죠. 미국이 원유를 수입할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가 뭐 캐나다의 원유다, 멕시코의 원유다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정유하기가 괜찮은가? 그것도 이제 물류
어느 주로 가는가, 뭐 가솔린 같은 것으로 팔 때 이런 걸 다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원유 수입의 52%를 캐나다에서 들여오고요. 11%를 멕시코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도 중요하죠. 거기서도 수출을 할 때도 미국에 수출하는 게 캐나다의 경우 원유 수출의 61%가 미국이고 그리고 멕시코가 56%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멕시코는 이 원유 수출이 있죠. 미국에 대해서 또 뭐 신선한 채소도 있죠. 과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해를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이게 부당하다 생각될 때는 그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내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거 뭔 소리야 하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받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도 굉장히 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잘한 게 있습니다. 펜타닐 위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멕시코와 중국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대대적인 큰 애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펜타닐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안 됐다. 이게 완전히 인조 합성 오피오이드로 너무너무 헤로인보다 뭐 얼만큼이나 이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강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강한데 또 값은 싸잖아요. 인조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것들을 광고 캠페인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7만 4천 명이 펜타닐 이걸로 이제 숨졌다고 하면 독감으로 숨진 사람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트루 소셜에 얘기를 한 건데 질병통제센터가 7만 4천 명 숨졌다고 한 거고 2022년도엔 더 했네요. 7만 6천 명.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립되고 이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펜타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전혀 안 한 거는 아니죠. 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펜타닐 뭐 3개국 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차단해 보려는 노력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펜타닐이 엄청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관세와 연관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이 펜타닐 중독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또 역시 중국이라든가 멕시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알아서 펜타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해야지 수요가 있는 곳에 나쁜 사람들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급이 따르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당선인이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 펜타닐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에는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보복관세 보내겠어 했을 때 뭐 그럼 더 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박수를 보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하세요. 네, 푸드뱅크의 음식 지원을 받는 미국 사람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식료품 값이 인상된 이후에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얘긴데요. 비영리 단체인 피딩 아메리카가 157군데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을 되고 이렇게 할러데이 시즌 되면은 뭐 푸드뱅크에서 음식 예를 들어 뭐 아파트먼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또 뭐 큰 거 푸드뱅크 뭐다 하고 가져다 놓잖아요. 하면 사람들이 캔을 주로 많이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부는 줄어들었다. 팬데믹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 푸드뱅크 이런 그 푸드가 불안정하고 많이 예전에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2023년도 지난해 10월 달에 비해서 2024년도 10월 달에는 푸드뱅크에서 뭘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한 20% 정도는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참 이 팬데믹 전보다
이게 수요가 조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딱 1년이네요. 그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푸드뱅크에서 뭔가 음식을 드리고 할 때 한 끼 한 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59억 끼 식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59억 끼면은 미국의 인구가 뭐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 1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사실은 팬데믹 그 첫 해 두 번째인가요?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많기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식료품 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부터 또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할러데이 때잖아요. 이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추수감사절 음식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5% 정도 그 재료값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 더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밀러 그 백악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이제 뭐 보좌관을 하면서 이민 정책에 많이 관여를 했었던 정책 담당 부국장이 오늘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말하려고까지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좋은 시간 가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변화의 주체이자 번영의 주체라는 점을 충분히 마크 저커버그가 이해를 했다. 변화의 주체라는 거 맞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밀러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뭐 정책 담당 부국장이니까요. 모든 그 비즈니스 리더들, CEO들은 다 안다. 다 이 트럼프가 변화의 그런 그 주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 것임을 안다.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커버그가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 트럼프 그때 이제 대통령에서 막 물러나고 처음이었었죠.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냥 페이스북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트럼프 그 이제 퇴임한 대통령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건 검열이다. 이걸 놔둬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뭐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나를 쫓아? 뭐 근데 페이스북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죠. 그 당시엔 다 쫓겨났었죠. 뭐 트위터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등등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승리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에서 당선된 뒤에 의사당 폭동 사건 이런 기소 같은 것도 다 이제 특별검사가 새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그런 거 다 없어야지 되니까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3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로 아버지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매체 있잖아요. 백악관 출입증 안 주고 그리고 뭐 조 로건 같은 사람 줘야지 된다고 하는데 조 로건 같은 사람 백악관 출입 그걸 준다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듣는 팟캐스트를 하는 팟캐스터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보통 때 이렇게 그 방송할 때 보면 막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 뭐 아무 주장이나 막 하기도 하고 거칠거든요. 굉장히 참 격세지감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많은 그 소셜 미디어라든가 언론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어서 아들은 이제 그런 사람 들어가고 전형적인 이런 매체든 백악관에 자리를 주지 않는다. 예전에도 뉴스맥스 같은 데가 어떻게 백악관에 들어갔겠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던 것이고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 화해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이제 MSNBC의 조 스카보루 또 미카 브리젠스키 이런 사람도 가서 같이 트럼프와 뭐 아침을 먹었다고 하던가요. 그쪽 팀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뭐 화해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셸 스틸 그 45지구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이 3선에는 실패를 해서 본인이 이제 그 패배를 시인을 했습니다. 참 아깝긴 하네요. 31만 5천 표 이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약 600표 차이로 민주당인 도전자 데릭 트렌 비엔나미즈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합법 이민자와 미셸 스틸의 얘기입니다. X에 썼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공적인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었고 그게 연방 하원 의원까지를 말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겠다. 모든 게 신의 뜻이고 모든 여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이도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전이 2026년도에 재출마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렌 그 당선자는 베트남 난민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강조를 합니다. 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어포러블 케어 액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건강보험 또 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경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키스 켈로그라는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특별대사에 지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특별대사에 지명된 이유가 6월 달에 뭔가를 다른 그 군 출신과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보고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평화협상장에 나와야지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의 그 포기한 그 땅,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금 그 땅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바이든의 입장하고도 다른 것이고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인선이다. 지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에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 오늘 미국과 영국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뭐 100년 넘어 만에 첫날 누는 최고 기록이었다고 하고 둘째 날도 뭐 세 번째라고 하잖아요. 사망자도 나왔고 이런 걸 보도를 합니다. 무슨 그쪽에 또 기상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죠. 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